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페이지가 30페이지. 자, 30페이지에 보시면은 등록의 결격 사유. 자, 등록의 결격 사유. 요거 한 문제 나오는데, 자격에 이제 결함이 있는 사유를 얘기합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가 자격에 결함이 있는 사유. 여기 우리 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조. 자, 우리 법이 제1조부터 제 몇 조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110, 법률만 51조까지 있다고 했어요. 51조. 51조 중에서 지금 10조예요. 10조. 그렇죠? 예. 10조가 결격 사유. 이렇게. 조문에는 1호부터 12호까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13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13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마찬가지 이제 13가지로 구분을 해 놨는데, 그래서 결격 사유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언제 벗어나는지, 언제 결격 사유 벗어나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다 할 건 아니고, 그죠? 예. 반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 정도. 결격 사유. 제목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이렇게 이제 보통 붙이는데, 결격 사유는 자격에 결함이 있다. 결격 사유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일반 우리가 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쓰는 용어인데, 결격 사유인데, 이제 등록 등의 결격 사유니까 등록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등록 안 시켜줍니다. 등록 안 시켜준다. 결격 사유자가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시험 칠 수 있다 했잖아.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공부를 안 한 게 맞네. 그렇죠? 복습을 안 한 게 맞아. 그렇죠? 그냥 바로 온 게 맞네. 사물함에다가 막 책을 막 그냥 넣어놓고 가세요, 그냥. 그렇죠? 그대로 몸만 오면 됩니다. 네. 지금 뭐 굳이 막 공부 뭐 하려고 지금. 그죠? 네. 수업에 이제 11월, 12월 달은 이제 적응 훈련이에요. 수업에 이제 앉아있는 연습. 그죠? 공부를 안 하다가 하면 좀 힘드니까 이제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앉아있는 연습. 그렇게 하십니다.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이때부터. 자, 등록을 이제 안 시켜준다. 네. 결격 사유자는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응시자에 제한 없다 했잖아. 미성년자, 결격 사유자, 외국인도 시험 응시 가능하다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시험은 칠 수 있지만은 등록은 안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등이라고 이제 등은 뭘 얘기하냐면 종사를 얘기해요. 종사. 중개업의 종사인데 종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면, 등록을 안 시켜주면 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중개업에 종사 안 된다는 얘기는 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요거 공인중개사, 대업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이 말이고, 등록 안 된다는 얘기는, 종사 안 된다는 얘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안 되고, 중개보조는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누군지 13가지인데, 첫 번째가 결격 사유자가 누구냐면은 미성년자예요. 자, 미성년자는 시험은 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격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미성년자, 성년이냐, 미성년이냐,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년, 미성년을? 나이로 구분합니까? 그렇죠.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자예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우리는 뭐라고? 미성년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뭐 얼굴 보고 미성년을 가린다면은, 여러분들 다 뭡니까? 결격 사유는 아니고. 결격 사유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결격 사유는.
얼굴을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미성년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작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처음부터 마스크를 다 꼈어요. 수강생들이 11월 달부터. 재작년에는 20년이죠. 그렇죠? 21년이잖아 지금. 올해 21년. 지금 20년 2월 달부터 좀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2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19년 이제 11월 달이나 그때 수강생들은 마스크를 안 꼈잖아요. 그죠? 20년 1월 달, 2월 달까지도 거의 안 꼈어요. 그 이후에 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21년도에는 처음부터 다 이제 끼고 들어와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요. 몇 명만 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니까요. 전혀. 그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랑 벗은 상태 차이가 많이 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얼굴이 나와요. 상상하지 못한, 전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제 상상을 하죠. 최적의 상황을 아주 눈에 최적화된 얼굴 그 모양을 상상을 하다가 이래 가끔씩 이래 하면 이제 힘들어지죠. 놀래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좀 벗고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조금씩 물 마실 때 이렇게 확 내리지 말고 조금씩 이제 코부터 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내려오세요. 아니면 확 내리고 막 사람 놀래키지 말고 조금씩.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좀 적응이 되니까. 처음부터 안 꼈으면 그냥 다 적응했을 텐데,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는.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얼굴로 만약에 성년, 미성년 따지면 여러분들은 다 미성년이다. 뭐, 그렇게. 물론 일부 제외고, 일부 제외. 자, 그래서 만 19세 미만인 자, 이렇게 나오고, 시험 문제 또 다르게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기출지문으로 알아놔야 되겠죠. 기출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기출문제는 그거는 한 10번씩 보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100점 무조건 다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기출문제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기출문제. 자, 그래서 달하지 아니한 자,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미성년자가, 근데 미성년자가 혼인할 수 있습니까? 혼인, 결혼. 미성년자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있을 거 뭐 다 있잖아. 결혼하면 되고. 자, 법정 대리인 있잖아. 법정 대리인 동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 대리인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은? 네, 좀 있게 좀 해보세요. 여기에. 없어 보이니까. 법정 대리인은, 세 글자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아니고, 뭐라고? 친권자라고 해요, 친권자. 친권자예요, 지금. 친권자, 엄마, 아빠. 친권자. 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니까. 자, 우리가 민법에서, 여기까지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 혼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상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의제라고 합니다. 성년의제. 성년의제된 거지. 성년으로 된 거죠. 성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미성년자가, 민법에서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받아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여전히 뭡니까? 결격입니다. 결격 사유예요. 등록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무조건 나이가 만 19세가 돼야 됩니다. 19세가 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결격이 아니다. 한 가지 방금 법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나이가 차야 돼요. 시험은 합격할 수 있지만 만 19세가 되어야지만 등록시켜준다는 사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예전에 우리가 금치산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금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거 우리 뭐 공무원 시험 칠 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 사람은 시키면 뒤돌봐줌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피는 당하는 사람이죠. 피교육생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심신이 몸과 마음이 좀 상실돼요. 상실된 자로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 있어요. 쭉 결여가 돼 있지. 이 상태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계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계시 심판 받은 자를 뭐라 부릅니까?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받은 자를. 그러니까 계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성년 후견인이고 그냥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이상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격 사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계시 심판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상태여야지만 결격 사유자가 되는 얘기지.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언제 벗어나느냐? 심판 받았죠? 그러면 언제 벗어나느냐? 어떻게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러면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다. 자,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끝내겠다는 얘기지.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결격이 아니다 그 말이지. 받기 전에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래도 결격 사유자라는 얘기예요. 계시 심판하고 종료 심판 요 사이가 결격 사유자라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가 누굽니까? 한정이에요.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은 한정치산자 예전에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보다 좀 약하지요. 네. 심신이 박약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볼 수 있고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부족. 자, 부족한데 중요한 거 가정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요? 심판. 네, 한정 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계시 심판이네. 시작하겠다. 계시 심판. 심판받은 자, 계시 심판받은 자가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 사유자지. 그럼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격이 아니다. 그래서 종료 심판, 계시 심판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네 번째가 파산자가 나와요. 파산자는 누굽니까?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언제 벗어나느냐? 복권 선고, 복권 결정, 면책 결정, 복권 선고를 받아야 벗어납니다. 복권 선고.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돈을 다 완제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복권 선고, 면책 결정이나 복권 결정, 선고를 받아야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
파산 선고 말고 여기 보면은 신용불량이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신용불량. 그 다음에 개인회생 이런 거.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 이런 것들은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 신용불량자라든지 개인회생은 이 법상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산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나. 이도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수형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도소 수형자에 관한 내용. 자, 조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고 이상에 실형을 선고받아요. 금고 이상에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거죠. 그리고 집행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제부터 3년이 나오잖아요. 3년 나오죠. 지금까지는 3년이 없잖아, 그죠? 결격사에 벗어나는 날. 미성년자는 만 15세가 되면 되고, 종료심판 받으면 되고, 복권 선고 받으면 되고, 그래서 3년이 없단 말이지. 복권 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벗어난다.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3년이 나오잖아요. 또 뒤에도 몇 가지 나올 건데, 일단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3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여기 기본 조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 조문을. 금고 이상의 실형이에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또는이라니까 집행 종료 3년, 면제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이요. 그 실형이 9개 형이 있어요. 실형 중에서 제일 높은 형벌이 뭡니까? 제일 높은 게?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죠? 징역형이 있죠. 유기징역, 무기징역, 징역이 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금고라는 게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이게 금고 이상이에요. 요거 말고 밑에 또 6가지가 더 있어요. 총 9가지니까 6가지 더 있어. 6가지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구류, 몰수 같은 게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아시면 안 나와. 그냥 금고 이상만 알아두시면 돼요. 금고 이상만.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 이 3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형은 뭐예요? 사형은 이거 죽는 겁니까? 일단 이건 필요 없네. 그렇죠? 시험 안 나오겠네. 죽어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징역하고 금고가 시험 나오잖아요. 3년 징역, 3년 금고형 이거 나옵니다. 징역하고 금고 요 2개가 시험에 나오는데 징역이랑 금고형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갔다 오신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징역 4년은 금고 나오는 다시 징역은 뭐라고요? 징역은 살고 금고는 돈 주고 나오고. 안 갔다 왔네. 잘 모르네. 안 갔다 왔어. 자, 갔다 오신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징역은 둘 다 갑니다. 둘 다 가요. 둘 다 갑니다. 징역은 노역을 하고. 그렇죠. 예. 네. 금고는 노역을 하고. 역시 대단. 역시 빨리 얘기했어야죠. 예. 역시 갔다 오신 분이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왜 학원마다 다 있어요, 보면요. 예. 다른 부분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그죠? 이 부분 확실하게 얘기하죠. 둘 다 가는데, 징역은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노역을 해야 돼요. 정력을 해야 돼요. 금고는 일을 안 하고, 이제 금고에 갇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둘 중에 뭐 이렇게 상황이 이제 돼가지고 하나 이제 뭐 선택하라고 하면은 뭘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한 가지. 금고. 한번 막 같이 가지고 10년 동안. 10년 동안 같이 뭐 이래 됩니다. 이렇게 돼요. 왜 이래 돼요? 같이만 사람이 이게 뭘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일을 하고 막 뭐 움직이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 일을 해야지. 그렇죠? 하여튼 자, 중요한 거는 이 금고 지역의 차이점은 뭐 물어보진 않겠지. 근데 중요한 거, 이 징역행위나 금고가 이 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든 저 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든 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가지고 금고 이상을 받든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금고 이상을 받든 다 격격 사유입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징역형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법조 불문하니까. 음주운전은 무슨 법입니까? 도로교통법이에요. 많이 해보시고 잘 알아요. 그죠? 보통 막 음주법이라는데 음주법은 없고 도로교통.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법조 불문하고 어떤 법을 위반한지 간에 다 금고 이상 받으면 다 결격 사유자입니다. 등록 안 되고 종사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인이라고 이제 공인중개사잖아요. 지켜야 돼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집행 종료라고 하면 뭐예요? 집행 종료는 형을 다 채운 거예요. 종료됐으니. 형을 다 채웠으니까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걸 뭐라 불러요? 만기. 최근에 갔다 오신 만기 출소라고 해요. 최근에 갔다 만기 출소. 갔다 오신 분이 좀 많네, 이게 보니까. 만기 출소. 자, 만기 출소, 만기 석방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출소되자마자 그러면 석방되자마자 바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몇 년 지내야 된다고? 3년 지내라잖아요, 3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3년이라고. 그러니까 만기 출소, 만기 석방되고, 석방일로부터 3년 경과되어야 더 종사된다 이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은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나온 거지? 덜 채우고 나왔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가석방이라 그래요. 가석방. 가석방은 다 채우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어? 자기 집행유예에 있는 거 말고 지금 자녀 형기가 남아있어. 아직 다 안 채우고 나왔잖아. 그죠? 자녀 남아있죠. 자녀 형기가 남아있어요. 자녀 형기까지 지나고 플러스 몇 년? 3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이나 결격 사유에 벗어나는 날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어차피 다 채우고 나온 거고, 일부 안에서 살고 밖에서 이제 또 살고 3년 다 지나야 되니까. 그런 의미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어요. 집행면제. 자, 집행면제는 어떤 게 있냐면 5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법률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죄를 구성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변경되자마자 그러면 다 벗어나느냐? 아니고 플러스 3년이 경과돼야 돼요. 두 번째는 형의 선고는 됐는데 이제 집행이 늦어진 거지. 그래서 형의 시효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너무 오래 지났지. 그래도 완성일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돼야 돼요. 세 번째는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사면. 들어보셨죠? 특별사면은 예를 들어 강복절 특사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사면은 누가 사면시켜줍니까? 대통령이 사면시켜줘요. 그러면 사면일로부터 몇 년? 네, 3년이 경과돼야 벗어납니다. 네 번째는 특별사면 말고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면은 이것도 대통령이 사면시켜주는 건데 국회 동의를 통해서 그 동의를 얻어가 사면시켜줍니다. 얘는 3년이 아니라 얘는
일반 사면은 그 죄를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 죄 자체를. 특별 사면은 그 사람을 사면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3년이고, 일반 사면은 그 죄를 사면시켜 주기 때문에 얘는 즉시 벗어난다. 즉시. 3년이 아닌 거지. 일반 사면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를 집행받았다. 외국에서 집행받았다. 그래도 플러스 몇 년? 일단 3년이 경과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집행 면제되는 경우 이렇게 유형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용자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수용자. 자, 수용자가 누가 있냐면 여섯 번째가 마찬가지 금고 이상의 이번에는 뭘 받습니까? 집행유예를 받아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예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소리지. 유예라면 아시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죄는 인정되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뉴스 볼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은 이 사람은 교도소를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가는 거 안 가는 거? 징역 1년 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교도소는 안 갑니다. 안 가죠. 이렇게 형을 선고받으면 3년만 잘 견디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하면은 죄를 처음부터 안 지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교도소는 안 갔잖아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년만 잘 견디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근데 이제 3년 안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중처벌이.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받았을 때 우리는 결격사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행유예 그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예요. 그러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받았으면 몇 년 동안 결격사유자입니까? 예, 유예 기간 동안이니까 3년 동안만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1년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1년 플러스 또 3년에다가 또 3년 동안 또 뭐 경과돼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날 수도 있어. 저것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유예 기간만 경과되면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예, 금고와 징역이 있겠죠. 입법적 불문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집행유예 그럼 언제 벗어난다고? 유예 기간 경과. 유예 기간 경과되면 예, 결격사유가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집행유예 말고 우리가 집행유예 말고 여러분 들어본 거 있습니까? 집행유예 말고 여러분들 선고유예라고 있어요. 형 선고를 유예하는 거지. 판사가 이제 형 선고 유예하는 거고 또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게 있어요. 재판 진행을 안 시키는 거지. 기소 유예하는 거. 그래서 선고 유예, 기소 유예 이런 거는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고 유예가 잘 물어봅니다. 선고 유예 중이다. 결격 사유자 아닙니다.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요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집행유예 있는 사람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꼭 집행유예 요거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시간에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난 공부하면 안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고 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부해도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돼.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돼. 자, 요거 말고 이제 입법 관련해가지고 제가 6분까지 했으니까 7개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자, 왜 1월달에 하겠습니까? 안 올까봐 그렇습니다. 머리 아파 지금 안 올까봐 1월달에 할 걸 남겨놓겠습니다. 안 올까봐. 그렇죠. 뭐 이유가 별 게 있나 그죠? 뭐. 자, 하여튼 13가지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언제 벗어나는가 그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책에다가 여기까지 한 내용까지만 한번 밑줄 꺼볼게요. 거기 30페이지 결격의 효과라고 되어 있네. 거기 효과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등록할 수 없다. 개업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종사할 수 없다.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속도 안 되고 중개 보존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결격 사유자 미성년자 밑줄 긋고 자, 미성년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만 19세 미만인 자 같은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돼 있죠.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뭐라고?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종사할 수 없다. 결격 사유자니까 여전히. 자,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만 19세가 되어야 벗어난다. 양가로 이번에 피 한정 후견이 먼저 나왔네. 그죠? 두 번째 줄에 사무처리 능력 부족이라고. 거기다 밑줄 긋고 언제 벗어나느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종료 심판 받게 되면 벗어난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네.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종료 심판 받게 되면 결격에서 벗어나. 자, 양가로 4번에 보세요.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죠. 파산자라 부르는데, 자, 파산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벗어나갔습니까? 복권이 되어야, 그렇죠. 복권 선고를 받아야 벗어납니다. 자, 오른쪽에 양가로 5번에 금고 이상 밑줄 꺼볼게요. 금고 이상 조문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집행 종료, 이제 가로가 빠져 있네, 그죠?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집행 면제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이제 3년 들어가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하면 밑줄 꺼볼게요. 금고 이상 실형은 세 번째 줄에 사형, 징역, 금고죠. 사형 의미 없고 징역, 금고인데 징역, 금고가 반드시 이 법이 아니라 이 법 저 법을 불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든지 징역, 금고 받으면 다 결격 사유자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제 여기 1월달에 이 법 관련해 가지고만 이제 벌금 받아 가지고 결격 사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이라고 있네, 그죠? 만기 석방이 있고, 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가석방이고, 가석방은 뭐가 남아있다 했어요? 밑에 자녀 형기가 남아야 돼요. 자녀 형기 경과돼야 된다. 그리고 전부 다 3년이 지나야 되고요. 자, 집행 면제 같은 경우에는 법률 변경 3년 지나야 되고, 특별 사면도 3년 지나야 되죠.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언제 벗어난다고요? 즉시 벗어난다.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아도 몇 년? 3년이 경과돼야 벗어나고. 자, 양가로 6번에 보시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밑줄 긋고 유예 기간 중. 유예 기간 중이니까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벗어나겠죠.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선고 유예나 기소 유예는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1월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중개업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중개업에 관한 경영, 관리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경영 관리 이런 내용들이죠.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경영 관리인데 첫 번째 나온 게 보니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가 나왔네요. 자, 일단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인데
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범위가 어떤 게 있냐면 업무 지역 범위가 있어요. 업무 지역. 그러니까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업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가 있고,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는지 물건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업무 범위가 시험 나와요. 업무 범위.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보겠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다른 말로 하면 종별이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죠.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무슨 개업공인중개사? 그렇죠. 뭐 당연히 얘기가 안 돼. 뭐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을 잘 보세요. 자연인이에요. 여러분 자연인이죠. 자연인 맞죠? 자격을 취득할 거 자격 취득했죠. 그 다음에 등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아니고 뭐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뭐인 개업공인중개사? 네,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이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맞아요. 맞는데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했잖아. 그러니까는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라 불러요. 자연인으로서. 그렇죠? 근데 자연인인데 자격증은 없는데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어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예, 부칙상의 개업이에요. 부칙제 6조 2항. 부칙상의 개업이라 불러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육체가 있단 말이죠. 두 사람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뭐라 부르냐면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래 불러요. 개인 맞잖아.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법인이 아니잖아, 그죠? 그 다른 말로 이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말로 이제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이 두 사람이 들어있다. 개인인 개업에 이 두 사람이 들어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딱 생각이 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법인인 개업이잖아요. 법인인. 그러니까 법인을 아까 법인 등록 기준을 갖춰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해서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누군지 아시겠죠? 다 틀리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요 사람이 개업 공인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업무가 다 틀린 거죠. 물론 다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죠. 중개업은 다 하는 건데 그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겸업, 쉽게 겸업. 자, 여러분들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다가 다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어요.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겸업 제한이 없지.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업 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해야 됩니까? 네. 됩니다. 중개업 하면서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해야 됩니까? 네. 도배업체, 이사업체, 도배업하고 이사업하고 같이 중개업 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은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 법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 법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미장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 여자분은 미장원. 미용실이죠. 거기는 고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매일 머리를 하러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막 파마를 하면 이제 막 보통 막 3시간씩 있잖아.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면 이제 막 파마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 아파트 있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아가지고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뭐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데려가서, 그죠? 예, 그 일이니까 뭐 현장 안에 데려가가지고 얘기하고 뭐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또 막 쭉 나잖아요. 하고 있고, 그래, 막.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막 계약이 한 건 되면은 이제, 어떻게? 1년간, 커트 무료. 파마는 또 힘들고, 파마는 비싸니까. 1년간 커트 무료, 이런 거. 한 건 더 하면 이제 온 가족 커트 무료, 이런 식으로. 이벤트도 막 하고. 괜찮겠죠? 그들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 일단 뭐라도. 자, 야간에 우리 아파트 경비 쓰시는 분들도 다 중개업 할 수 있잖아. 주간에는 중개업하고, 야간에는 경비 쓰고. 잠은 뭐 알아서 자는 거고. 자, 하여튼, 네. 그렇게라도 이제 제한이 없다. 그 뜻인데. 부칙상의 개업은요, 일단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경매랑 공매와 관련되어 있는 경공매 업무는 못합니다. 경매, 공매, 요거는 예전에 변호사만 했었어요. 변호사만 했었어요. 변호사. 그래서 이 경공매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공매 업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게 제일 밑에 경공매 업무 빼고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과 똑같아요. 이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물어보는 거는 요 법인인 개업이에요. 법인인 개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 개업은요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중개업에다가 플러스 6가지 업무밖에 못해. 요게 단독으로 시험, 요거 한 문제짜리로 나왔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냐, 없냐, 법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판단해 주면 돼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적혀 있는 6가지 업무밖에 못 합니다. 법인은. 되겠습니까? 이게 14조에 규정된 업무예요. 아까 법인의 등록 기준 할 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 물론 중개업 당연히 하는 거고. 첫 번째 뭐냐면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상가를 얘기시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요게 시험 나왔었어요. 임대관리 그대로 나왔어요. 임대관리. 알아두셔야 돼요. 임대관리라는 말이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 주택의 임대관리 된다는 얘기지. 뭐 공업용, 농업용 건축물 임대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라고만 적으면 되겠습니까? 임대.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이거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를 하는 거지 임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안 됩니다. 그렇게 내요. 시험 문제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할 수 없어. 업무 법인이.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를 하래잖아요. 임대 관리 등 그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대행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대행이란 말. 상업용 건축물에 관리하면 안 되고 관리 대행은 됩니다. 여기 대행이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 대행하는 거랑 관리하는 건 다른 겁니다. 관리는 관리업 하는 거고 대행은 대행 수수료 받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지. 대행 수수료. 자, 그래서 요게 조문이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조문을 정확하게 딱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렇게 일단 암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상담.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뭘 얘기합니까? 부동산은 토지랑 건축물 말하겠죠. 토지랑 건축물을 말해요. 부동산이니까. 토지랑 건축물. 토지 이용에 관한 상담. 되겠습니까? 토지 이용에 관한 상담. 되겠죠?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자, 건축물,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주래요. 상담. 상담은 컨설팅이잖아요. 컨설팅. 그러니까 토지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 이용업, 개발업, 거래업은 안 되고 이용에 관한 상담을 해주래잖아요. 법인이.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잘 판단하셔요. 그러면 기본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자, 세 번째가, 자, 반드시 누굴 대상으로 해?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군지 아시죠?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에 관한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이에요. 반드시 누구 대상이라고? 예, 개업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어봤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이 자리에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주택의 분양 대행이에요. 분양 대행. 분양 대행이에요. 대행. 그것도 뭐 상업용 건축물 주택. 토지 분양 대행 됩니까? 안 되죠. 농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라니까. 쉬운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딱 내면 약간 또 헷갈려요, 막.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중개 의뢰는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도배, 이사업체 운영이 아니고 도배, 이사업체 뭐라고? 소개예요, 소개. 업체 소개. 소개를 해줘야 된다, 소개를.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개해주라고. 그리고 용역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역하는 사람을 알선해주래. 알선이 같은 말이 소개잖아요. 소개를 시켜주라고, 소개를.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 용역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두 사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하고 부칙사인 개업, 요 두 사람은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운영해도 됩니까? 요 두 사람은 운영이 되지. 이건 제한 없고, 얘는 경공을 빼고는 다 되니까. 다 되니까. 법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도배업체, 이사업체, 청소업체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의뢰인이 와가지고 막 중개해줬죠.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가지고 막 청소도 해주고, 도배해주고, 이사해주고, 혼자서 막 다 해먹고. 그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이네요. 그죠? 마지막. 경공매 부동산이에요. 경공매 부동산, 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지문에.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자,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자, 이 마지막 업무, 이게 뭐냐면 경공매 업무예요.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이 경공매 업무를 누가 못한다고? 네, 부칙이 못한다고요. 부칙. 공인중개사는 개업은 할 수 있고 부칙은 이걸 못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칙이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 올해 시험 말고는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틀리게 공매 부동산 아니고 공매 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지문에. 좀 그렇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이거 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막 권리 분석만 보고 막 취득이 할 수 있는 이런 거 보고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어려운 게 아니고 좀 그렇게 글자 한 글자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를 막 다 풀고 나오면은 그냥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는데 매개 보면 막 20개 틀리고 그래요. 느낌이 그렇다. 이건 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얘가 이 우리 과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 다 틀리는구나. 자, 하여튼 요 6가지 업무 있죠? 요 업무 요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얼마나 딱 문제가 나올 게 정해져 있다니까. 요거 한 문제 나온다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 한 문제 나오고 결격 사유 한 문제 나오고 다 나오는 문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겸업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거기 33페이지는 요거는 지역 범위가 되어 있고 겸업에 대해서 밑에 한번 밑줄 꺼보세요. 33페이지 밑에 보면 2번에 겸업 제한이라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뒤에 넘어가 보니까 박스가 다시 나와 있네. 그죠? 다시 한번 애웁니다. 다시. 자,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니은에 보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관리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임대관리 할 수 있고 그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죠. 상담을 해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보니까는 뭐라 되어 있어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 동그라미 하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죠. 소개시켜주고 알선해줘야 됩니다. 직접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용역의 제공.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의 제공.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용역의 제공은 용역업 하는 겁니다. 그거 기출 지문이에요. 용역 제공하는 사람을 알선해주라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 대상이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반드시 개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이 자리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렸죠? 이게 작년 시험에 올해 말고 작년 시험. 작년에 시험을 안 치는 게 잘했네, 그죠? 작년에 시험을 안 치는 게 잘했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이냐 아니냐 한번 대답하세요. 설명 제가 할 테니까. 뭘 설명하려고 그래 자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법인인 개업 잠시만 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그렇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 맞아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가 세 종류, 저 1, 2, 3번 있잖아. 다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종별이잖아요. 세 종류.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작년이죠. 올해 말고 작년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면 그거 법인인 개업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할 수 있는 업무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들어가서 그런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영기법 적용이 됩니다. 그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문제 그렇게 내면 그게 기출 문제. 그게 작년에 올해 이제 요번 거 말고 작년에 그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런 문제를 풀려면 이제 공부가 좀 약간 좀 많이 돼야 돼요. 그런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법인인 개업은 또 개업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개업 공인자 대상인데 법인인 개업 돼 있으니까는 안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가 좀 많이 된 사람들은 맞출 수 있는데 좀 힘들죠. 딱 처음 여러분들 당연히 힘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냅니다. 그렇게 내. 저 경매 공매 동상이랑 같이 냈었어요. 얍실하게 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낸다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까? 거기 경매, 그죠? 및 공매,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권리 분석, 취득계약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요것도 이제 일단 그까지 그렇게 알아두시고 좀 자세한 거는 1월 달에 한번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하는 이유는 갈까가 아니고 안 올까봐 그래요. 뭐 가는 건 집에 가는 건데 갔다가 안 올까봐 그런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밑에 그리고 그 밑에 개인인 기업도 있잖아 보세요. 개인인 기업은 누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부칙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기업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개인인 기업이라 부르죠. 또 같은 말이 뭐예요? 개인인 기업이랑 같은 말이? 그냥 말을 해보니까 아무 때나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다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되겠죠. 개인인 기업하고 같은 말. 공인중개사인 개업. 자, 잘하셨어요. 뭐 개인인 기업은 두 사람이 들어있고 그 개인인 기업과 같은 용어가 법인이 아닌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법인이 아닌 기업이라면 두 사람 개인인 기업 두 사람 딱 생각나야 돼요. 여러 가지 형태의 주어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있다 없다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경업에 대한 제한이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동그라미 2번 다만 부칙 같은 경우에는 뭘 못한다고 경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계약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겸업에 관한 내용 한번 봤고 좀 쉬었다가 좀 고용인하고 사무소에 관한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